20페이지. 강의 진도 계획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한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칠판을 잠깐 볼까요? 이제 부동산 수요하고 공급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부동산은 일단 비싸요, 비싸. 고가, 비싸.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는 사람도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빌라,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도 요즘에 빌라 지어서 공급하면 돈 좀 된다는데 나도 해볼까?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부동산은 고가니까 수요도 공급도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좀 이따 우리 책에 보면 유효수요, 유효공급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예.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예. 사는데도 일반 지하처럼 그냥 돈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 그 사는 그 과정에서 권리 분석이라든지 등등등 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또 마찬가지. 부동산은 고가니까 자금 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음 공급. 이 부분이 시험에 절대적인데, 일반 지하는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양을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공급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뭐가 많이 소요된다? 시간. 예, 그 소리. 다음 이제 수요는 디맨드라고 그래, 디맨드. 디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D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D. 그래서 곡선을 이제 막 그릴 거예요.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 D가 붙었다. 그러면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읽어줘요. 근데 곡선을 한 그래프상에 두 개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그린다는 것은 둘을 구분해서 뭔가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거니까 A, B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읽어보면 A의 수요 곡선, B의 수요 곡선 이렇게. 예. 다음 공급은 서플라이 S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곡선 옆에 S가 붙으면 공급 뭐요? 곡선. 근데 한 그래프상 역시 곡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서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개를 비교를 시키겠다 이거니까, 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A의 공급 곡선, B의 공급 곡선 이렇게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칠판 잠깐 볼까요?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수요를 할 건데 이 개요를 뭐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건 절대 아닌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흔히 수요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구. 자,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지금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일정 기간.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유량과 저량이 나오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우리 학기론에 보면 어떤 변수 구분하시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시험에 절대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유량, 저량이 있고, 또 정부의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고, 우리 저 부동산 금융에 보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들어봤죠? 그렇죠? 요 세 부분에서 세 문제가 다 나온 적도 있고, 통상 최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는데, 유량이란 것도 있고 이제 저량이란 것도 있어요. 유량과 저량이 이렇게 있는데, 유량은 이제 우리가 흔히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그래서 유량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뭔가 측정되고 나타나는 게 유량이고, 저량은 스톡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시점에 뭔가 드러나 있는 상태를 저량이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자, 그러면서 전에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런 사례에서 잠깐 들었는데, 자, 일정 기간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일정 시점은 저량. 그래가지고 학생 용돈이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질문하는 것은, 학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용돈이란 너희 소득이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용돈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해놓고 통상 주지 않나요? 뭐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유량 질문인가요? 저량 질문인가요? 유량 질문이죠. 그러면 그 학생은 저 3만 원입니다. 그럼 틀리는 거고 저 일주일에 3만 원이고요. 한 달에는 15만 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질문은 유량 질문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학생한테 물어봐요. 학생 용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야 학생아 현재 시점에서 용돈이란 너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지갑 한번 열어볼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그 학생은 저는 지금 현재 3만 5천 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금 했던 그 질문은 유량 질문이에요? 저량 질문이에요? 저량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량, 저량을 구분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자, 우리 책을 보니까 유량 바로 밑에 보니까 소득 보입니까? 소득.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의 소득, 회사의 단기 순영업 소득, 그 다음에 뭐 임대인의 임대료 소득, 토지 소유자를 우리가 지주라 한다고 그랬죠. 토지 임대료를 뭐라 한다고 그랬죠? 지대. 이런 것들 지대. 이런 것은 결국은 이런 소득, 임대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이 얼마가 아니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다음. 주택 생산량 바로 밑에다가 통상은 주택 생산량이라고 하는데요. 딱 한번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고 한번 써봐요. 주택 생산량. 여기서 말하는 신규 주택은 여기서 말하는 주택 생산량은 현재 주택으로서 완성이 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해요.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 예. 그래서 뭐 2019년 10월 31일까지 10만 호 주택이 공급된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유량이 돼 있고 부동산 거래량도 특정 시점에 얼마가 아니고 한 달 동안 거래량 몇 건, 6개월 동안 몇 건, 1년 동안 거래량 몇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량이죠. 그렇죠? 다음. 투자라는 거죠. 투자. 우리 이제 몇 주 지나면 배울 텐데 투자는 우리가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투자라는 것은 미래, 그러니까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뭐 알아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라는 것은 현재하고 미래 사이에서 뭔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다음. 저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가격, 부채, 자산 이런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량이 되겠고 인구수도 유량이다, 저량이다. 인구수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명 하니까 저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재고량이 있는데 여기서 주택 재고는 팔린 주택, 안 팔린 주택.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주택이 아니고 그 재고량 밑에 존재라고 썼어요. 존재. 새 집이든 현 집이든 현재 시점에 이미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학원 옆에는 보니까 지은 지 25년 된 주택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지은 지 3개월 된 주택도 있어요. 전부 새 집이든 현 집이든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재고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재산 총액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량, 저량, 변수 구분하는 게 기본이고 다음 양가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유량의, 저량의 수요 공급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하나만 잡으면 돼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땡땡. 저량이라고 했으니까 일정 시점이죠. 그렇죠. 일정 시점. 자, 저량의 일정 시점에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 하면 틀려요. 특정 시점에는 공급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몇 개가 존재하느냐 해서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라고 해야 돼요. 뭐하는 주택의 양? 존재. 뭐 그 정도 개념만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특별하게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 대신에 이제 5번 지문 좀 볼게요. 기출지문 분석 중에 5번.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문장 끊어봐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뭘 것 같아요? 그래요. 1,500, 100만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유량인지 저량인지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여기서는 존재란 말이 중요하죠. 존재라고 했으니까 유량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저량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500만 개 중에 100만 개가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1,500만 개.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것은 1,400. 그래서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맞나요? 네. 그렇죠. 오케이. 자, 넘기세요 이제.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합니다. 이제 대체재 보완제 갈 겁니다. 대체재 보완제. 자, 이제 대체재하고 보완제 가는데 한 번도 시험에 생략된 적이 없어요. 항상 나옵니다. 항상. 예, 항상. 자, 그러면 이제 어디 A란 물건하고 B란 물건이 대체재 관계가 성립된다. 그럼 대체란 것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한 효용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대체재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킨 먹으면 탄산음료가 먹고 싶다. 그러면 콜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면 사이다로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대체재 관계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소비자는 보통 사람이 나와요. 보통 사람은 돈이 무한정 많은 사람이 아니겠죠.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많으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죠. 다 사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득, 돈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적의 소비 선택을 하겠다. 그게 바로 대체하겠다 이거거든요. 대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A를 많이 사면 B를 조금 사고 B를 많이 사면 A를 조금 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 자, 콜라 사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A는 콜라고 B는 사이다다. 그럼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콜라인 어디 써볼게요. 그냥 콜라라고 써볼게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라고 나오죠. 시험에. 자, 그러면 다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라고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이래요. 우리 시험 보면 우리 학교로는 특히 뭐가 있냐면 문제 끝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어떤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가로 열고 다른 조건은 일정, 불변하다라고 가정함. 이게 대부분 붙거든요, 많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러면 콜라만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는 예전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콜라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면 첫 번째 대체재 관계가 있는 사이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콜라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이고 사이다 가격이 900원이었다. 그러면 최초에는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얼마 쌌어요? 100원 쌌죠. 100원 쌌죠. 자, 그런데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오른대. 그러면 콜라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사이다의 절대적인 가격은 그대로 900원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콜라만 가격이 오르고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다 보니까 사이다는 종전에는 콜라에 비해서 100원 쌌지만 지금 얼마 싸요? 300원 싸죠? 그렇죠. 따라서 콜라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가격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요? 소비자 싼 거 좋아하죠.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싼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종전보다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싸니까 더 많이 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보자. 음료수가 100개가 필요했어요. 종전에는 콜라 150개, 사이다 50개 샀단 말이야. 근데 콜라가 비싸져 버리고 사이다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는 사이다를 70개 산다면 당연히 콜라는 종전에 50개 사다가 30개로 소비량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사이다가 싸니까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하고 여기서 동시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 사이다 수요 감소하면서 역시 동시에 같이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종전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이 현상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험에는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지 물어보는 게 대부분 요놈과 요놈.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고 당의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두 놈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그럼 네 번째 다시. 그러면 사이다 수요가 증가한다면 종전보다 결국 사이다의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하겠냐 하락하겠냐?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지문이에요. 절대적인 지문. 이 부분. 네. 특히 이 중에 제가 그랬죠. 대체 관계에서는 둘이 대체적 관계인데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당해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가지고 대부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요거 하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요거. 자, 그럼 어디 우리 이제 볼까요? 책 좀 볼게요. 양가로 1번 대체제 나왔죠? 대체제 땡땡 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효용을 주는 관계. 자, 이거는 좀 이따 우리 3교시 때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냥 해볼 거예요. 자,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 플러스다. 시작.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 플러스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죠. 니은. 그 니은이 중요합니다. 니은. 예, 알아두시고요. 대체제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투자 측면에서는 주택과 토지도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소비재 측면에서는 아파트하고 연립 빌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무튼 대체제는 이런 개념 좀 알아두시고 어디 기출지문 좀 볼까요, 우리? 기출지문. 자, 어디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을 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스톱. 이건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를 덜 사고 대체주택인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다음. 이제 보완제를 잠깐 하나 더 설명하고요. 보완제. 대체제가 시험에 이제 핵심이고, 보완제는 시험에 나와도 약간 사이드. 나오긴 나와요. 자주. 근데 대체제가 시험에 절대적입니다. 우리 시험에 대체제가 한 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직접 나오고 또 다른 부분에서 계속 나와.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정평가 원칙 중에 뭐 대체효과 뭐 이런 소리 기억나세요? 그리고 재조달원가도 뭐 복제원가도 있고 대체원가도 있고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네. 근데 아무튼 계속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들어봤어요, 우리가. 아무튼 보완제 할 거예요. 보완제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C 재화하고 D 재화가 보완제다. 그러면 둘은 서로 똑같은 건 아닌데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보완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자. 삼겹살을 먹는데 계속 삼겹살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소주죠, 소주. 그러면 볼래요? 삼겹살만 따로 먹어도 뭔가 좀 부족한 맛이 있어. 소주만 따로 먹어도 부족한 맛이 있는데 삼겹살을 먹을 때 소주를 곁들여서 먹으면 서로 소주로 뭔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보완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완제는 만약에 삼겹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삼겹살 조금 사잖아요. 그러면 안주가 적으니까 소주도 조금 사는 거고,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을 많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소주도 많이 산다. 이런 관계를 보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완제는 헷갈림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체제만 주구장창 열심히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이제 방금 이거 설명해놓고 3교시 때 중복 설명을 다시 또 해야 돼요. 뭐가 또 나오니까. 근데 일단은 요즘 시험에 거의 이렇게 아주 붙박이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기출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4번. 자, A 물건의 가격이 5% 뭐하니까? 상승하니까. 그로 인해서 B란 물건의 수요는 10%가 뭐하고?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C란 물건의 수요는 5%가 감소한다. 여기서 이제 하나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잠깐 주목하세요, 이제. A란 물건의 가격이 5% 상승하니까 그로 인해서 B란 물건의 수요가 10% 증가하고, B란 물건의 수요가 변해서 이 C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A 때문에 B에서 이런 변화가, A 때문에 C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지 A에서 E에서 변화가 생기고 B로 인해서 C가 생긴다. 이거 아닙니다. A 때문에 나머지가 파생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딱 줘놓고 A와 B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 물어봐요. 자, 무슨 관계죠?
A가 비싸니까 A를 덜 사고 B를 많이 사니까 대체제 관계 되겠죠?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다음에 A와 C와의 관계를 물어봐. 하나 대체제면 하나는 보완제겠지, 당연히. 그러면 A가 비싸니까 A를 덜 사고 C도 덜 산대. 둘이 보완제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건드리고 요 문장이 그대로 3교시 때 또 나와가지고 언제 완벽한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시험에서 5개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가 3교시 때 다시 요거 가지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기본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칠판 다시 여기 와보세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동산은 고가라고 그랬나요? 고가죠.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욕구가 그냥 욕구가 아니고 자 유효 수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자, 우리 책 맨 하단부에 보니까 유효 수요 땡땡 구매의지 플러스 뭐라고 나왔어요? 구매력.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부동산은 고가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갖다가 수요라고 봐주거든요. 그래서 어디 잠깐만 지금 요 내용 근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않고 부동산 학개론 수업 시간이란 걸 알고 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번 주에 뭘 했었냐면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중에 효용,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했었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잠깐. 그때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앞쪽하고 뒤쪽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걸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요를 말한다. 맞아, 틀려? 틀려. 유효수요.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고 구매 능력을 필요로 하는 유효수요다 라고 해야 되겠죠? 똑같은 게 그냥 나옵니다. 됐고요. 다음. 이제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가로 이번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형태. 자, 한번 넘겨볼래요? 22페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어디? 이제 우리 수요곡선 한번 그려봅시다. 수요곡선.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소비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곡선을 수요곡선이라고 해요. 어디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해요? 비싼 거 좋아해요? 싼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대요. 자, 가격을 P라고 그래. P. 예. 수량 Q. 이렇게 개수.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P는 프라이스 가격이 가격. 근데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반드시 매매만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의 대가는 가격이 아니고 임대료죠, 사실은. 임대료는 영어로 렌트 R이라고 이렇게 써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P하고 R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임대료 이꼴 가격, P 이꼴 R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쩌게 저쩌고 해놓고 여기다는 R이라고 안 쓰고 P라고 써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는 서로 똑같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제 볼게요. 자, 물건이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의 양을 사려고 한대요. 10개의 양을 사려고 한대요. 10개. 그러면 이 점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의 양이다 해서 수요량이다 라고 해요. 무슨 양? 수요량. 자, 근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100원에서 150원으로 비싸지면 소비자는 덜 살까요? 더 살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항상 그 사례를 든 친구가 있죠. 나주에 사는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나주에서 배 농사는 정환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녀석은 이제 날마다 이제 술을 먹는데 막걸리를 하루에 한 병을 먹어. 근데 이 녀석은 소주, 맥주 이런 게 몸에서 안 받고 오로지 막걸리만 먹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술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대체제가 전혀 없는 우리 친구 정한이의 수요곡선 한번 그려본다면 자, 하루에 무조건 막걸리를 한 병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 반 병 먹어도 죽고 2병 먹어도 죽어. 무조건 한 병 사야 돼. 그러면 막걸리 한 병 가격이 1,000원 할 때 한 병 사겠죠. 그렇죠? 가격이 500원 해도 몇 병 사야 돼? 한 병. 2,000원 해도 몇 병? 한 병. 10,000원 해도 몇 병? 한 병. 그럼 보세요. 대체제가 전혀 없는 우리 친구 정한이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무조건 한 병을 사야 되는데
이 막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술이 없기 때문에 막걸리 파는 주인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찍소리 않고 다 주고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대체제가 전혀 없는 정한이 같은 경우는 수요옥선이 뭐가 돼요? 수직. 수직은 항상 뭐 고정? 양고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100원이라는 가격이 소비자 10개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150원을 비싸진다? 그러면 소비자는 4개만 사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 만약에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비싸도 무조건 몇 개를 사야 돼요. 10개를 사야 되는데 비싸면 덜 사겠다는 것은 이거 비싸네? 그럼 요거는 10개 사다가 4개만 사겠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 넣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대. 그래서 수요옥선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보니까 수요옥선은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수요옥선을 흔히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수요옥선은 뭐가 되는데? 수직이 되는데 수요옥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하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물건을 덜 살 수 있다. 비싸면 덜 사겠다.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결국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통상 우리 이제 책을 보니까 그 굵은 그 블럭에 수요법칙 가격 효과 뭐 이런 말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볼게요. 수요선이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요 용어 한번 볼게요. 무슨 용어가 있냐면 수요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인데 그냥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볼래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감소해요. 비싸면 덜 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반비례 형태로 나타나는 즉 음의 기울기 값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그냥 수요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수요선 옆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마이너스는 비례의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수요선의 기울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음의 기울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냥 이건 흘려들어. 여기서 나왔어요. 대체제가 없으니까 수요선이 수직이 되고 대체제가 존재하니까 비싸면 덜 살 수 있다? 우하향하는 건데 그냥 정식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래요.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또는 합성 효과 때문에 그렇더라.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흘려듣자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00원에 소비자가 최초에 10개를 사려고 했죠. 아마 이 소비자는 물건이 10개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100원에 10개의 양을 사려고 했대. 근데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격만 오르는 거지 내 소득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덜 살 수밖에 없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서 실질 소득 감소 효과에 의해서 당해 재화의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소득 효과예요. 됐고, 이건 시험에 안 중요합니다. 됐고, 결국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비싸니까 4개만 사겠다? 소비량을 줄이겠다? 그 부족한 6개는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로 메꿔 넣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대체 효과거든요. 따라서 결국 수요선이 수직이 아니고 정화이처럼 수직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딱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일단은 수요법칙이 뭔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좀 제법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책에 보니까 저기 큰 4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보이십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잘 나오는데 볼게요. 여기 있네.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수요의 변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가격과 이제 수량이 있는데 먼저 수요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는 10개의 양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자. 그럼 이 점을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이 점을 뭐라 한다? 수요량. 근데 만약에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이 되면 소비자는 이만큼의 양을 사려고 하고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한다면 소비자는 이만큼의 양을 사려고 한대. 그러면 최초에 있던 수요량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이 그대로가 아니고 변했죠? 그래서 무슨 변화예요? 수요량이 변한데요. 우리 시험은 곡선이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수요량에서는 원래 하얀 곡선이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원래 곡선은 그대로 있고 곡선상에서 뭐만 움직였어요? 수요량이라는 점만 움직였죠? 그게 바로 수요량만 변하는 무슨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자, 첫 번째 우리 시험에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수요량만 변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걸 물어봐. 사실 예전 시험은 이걸 더 강조했는데 요즘 시험은 이걸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 원인이 뭐냐? 자, 볼래요? 우리 지금 아파트 시장 분석한다고 가정할게요.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수요량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자, 볼래요?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곡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항상 수요량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근데 수요량이 변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 그치? 당의 재화. 여기서 당의 재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죠? 아파트라는 당의 재화. 그러니까 다른 물건 말고 아파트라는 물건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 주는 요인은 당의 재화의 가격이란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수요량의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이번 여기 보세요.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러면 이거 볼까요, 또?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요선이 있습니다.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의 양을 사려고 한다. 이 점의 이름이 수요량인데, 근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면 종전보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증가시켜볼까요? 종전에는 100원짜리 참외를 10개를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소득이 증가한다면 똑같은 100원짜리 참외를 이제는 13개를 살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전보다 더 양적으로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음. 종전은 10개를 사기 위해서 100원짜리 품질의 참외만 샀지만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똑같이 10개를 사더라도 더 질이 좋은 130원짜리 품질의 참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종전보다 똑같은 양을 사더라도 더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수요곡선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나요? 그렇죠? 얘는 보세요. 지금 수요량이 변하는 곡선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근데 수요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곡선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곡선이 움직였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원인이 뭐냐? 자, 단지 가격이 달라진다면 원래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라는 점만 움직이는 것이지 곡선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변해서 곡선이 움직였냐면 소득이 변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 곡선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 많아요. 소득, 이자율, 정부의 규제, 세금, 뭐 선호도 변화 등등등, 좋은 학군 등등등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용어가 있어요. 자, 보자.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수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 많은데 일단은 단지 가격만 변한다면 곡선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가격만 변한다면 수요량만 움직이는 것이지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엄청 많은데 일단 그 물건의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수요 변화다라고 용어를 그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 특징, 수요량이 변하고 특징은 수요선 움직이겠다, 안 움직이겠다. 수요선 움직이지 않고 당의 제거 뭐에 의해서만, 가격에 의해서만 수요량만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수요의 변화의 특징은 뭐냐? 뭐가 움직였다?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 자, 그러면 수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엄청 많은데 일단 뭐는 아니다.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거 먼저 다시 해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근데 증가하니까 곡선은 우측으로 왔어, 좌측으로 왔어? 우측으로 왔죠? 그래서 증가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한번 더 해보자. 만약에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수요 감소할 것 같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는 100원짜리 참외를 10개를 사다가 소득이 감소하니까 100원짜리 참외를 이제는 5개만 사게 되더라. 5개만. 양적인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10개를 사기 위해서 개당 100원짜리 품질의 참외를 샀지만 이제는 소득이 감소하니까 품질이 낮은 70원짜리 참외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종전보다 양적 소비도 줄고 질적인 상태의 수요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선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 소득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곡선은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자, 그런데 전에 제가 그랬죠. 따라서 해봐요.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시작.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우리 시험에 왜 그러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암기하면 돼. 다시. 증가는 무슨 이동?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공급도 마찬가지야. 수요공 다 똑같습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시험에 거의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좋은데, 자, 문제. 일단 다음 중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오든지, 다음 중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찾으시오 라고 나오든지 똑같은 문제입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그 둘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예. 차이를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어디? 모두 고르시오 한번 해볼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자, 이제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 알아맞히면 내 실력자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기업,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비싸지고 니은 인구 증가. 아직 기다려요. 뒤돌아가지 말고. 예. 소득 감소. 주택 취득세율. 이것도 한번 쓰고 싶은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나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게요. 예. 우리 지금 아파트 시장 하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 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일까요? 1번 2개, 2번 3개, 3번 4개, 4번 5개, 5번 6개. 자, 몇 번? 3개? 2개? 일단 한번 해보게. 자, 이자율이 인상되면 수요 감소이니까 얘는 아니다. 탈락. 인구 증가, 수요 증가이면 맞고.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예, 탈락. 취득세율이나 수요 증가. 일단 2개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그래요. 요거는 있잖아요. 요걸 보면 안 돼. 요걸 보면 안 되고, 요거는 연립주택은 아파트를 당해 제거 가격 이외의 요인이야.
그러니까 자 볼게요.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연립주택의 소비량 감소하고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돼? 수요 증가 맞죠? 예,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아파트 임대료가 하락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증가하죠. 자, 이건 답이 돼, 안 돼? 비읍. 왜? 아파트 임대료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답이 돼, 안 돼?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문제에서는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곡선이 움직이려면 당의 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당의 재와, 아파트는 당의 재와의 가격에 의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곡선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곡선상에서 수요량만 증가하는 것이지 곡선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해당되지 않아. 이게 최악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최악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지문이 없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사실은 그냥 서비스 문제로. 근데 요 지문 들어갔을 때 답을 정확하게 잡아낼 줄 수 있으면 막 마음을 버벅거리네. 예. 그러면 아주 그냥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답은 몇 개다? 3개. 답은 3개다. 라고 그렇게 가져야 돼요. 네.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 정도가 이제 시험의 주가 되겠다. 어디 보자. 자, 이제 4번 볼게요. 4번, 5번. 기출지문 4번, 5번 할 거예요. 4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곡선이 이동했다면 이거는 부동산 수요 변화다. 맞나요? 맞죠? 네. 그때 X가 없잖아. 맞지?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네, 그죠? 수요 변화 맞고. 5번.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얘는 곡선이 움직였으니까 뭐예요? 수요의 변화. 뭐 요 정도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뭐 특별한 건 이제 일단 없는데. 다음 이제 핵심 지문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볼 거예요. 통상 시험은 1, 3번이 줍니다. 근데 2번도 정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핵심 예상 지문 있잖아요. 23페이지. 자, 제 말 잠깐 들어볼게요.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해요. 그죠? 네. 근데 공급자는 싼 걸 좋아해? 비싼 걸 좋아해? 공급자는 가격이 싸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고 오히려 가격이 비싼 놈이 돈 되니까 그쪽에게 공급을 치중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하셔야 돼. 어디 1번. 대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도. 여기서 대체주택이 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그놈과 그 옆에 있는 빌라는 둘이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다. 그런 말이지 그냥 대체주택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대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요. 근데 2번. 자, 2번은 이제 1번이 시험이 훨씬 더 절대적이에요. 근데 2번도 나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자, 2번.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의 공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누구의 행동을 물어봤어? 2번은? 2번은 공급자 행동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대체주택이 뭔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대체주택과 빌라가 있는데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이란 것은 대체주택만 가격이 오르고 빌라는 가격이 그대로래. 그럼 뭐가 지금 돈이 되는 거야? 공급자 봤을 때는 대체주택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주택에 대한 공급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니까 당의 주택인 빌라에 대한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사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면 또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소비자는 싼 걸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볼래요? 아까 우리 지웠나? 자,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었어.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 콜라만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사이다가 싸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싼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콜라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고 소비자는 싼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공급자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니까 공급자는 더 비싼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렇게 다시 한번 구분하시고요. 3번.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보완제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럼 보완제는 말이죠. 소비가 늘어나면 다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다 같이 줄어드는 그런 관계 보완제. 삼겹살 소주 이야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소비량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정도만 잡으면 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칠판 봅시다. 아까 이제 대체제 보완제 했잖아요. 대체제가 시험에 절대적이에요. A하고 B하고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랬을 때 자, A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A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싸. 그러니까 B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고 당의 재화인 A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이게 이제 대체제 관계. 그러니까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한쪽을 많이 사면 한쪽을 조금 사는 그런 관계를 대체제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보완제는 좀 약하죠. 보완제는 C하고 D가 보완제가 있다. 보완제다. 그러면 둘이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C를 조금 사면 D도 조금 사고 C를 많이 사면 D도 많이 사고 이런 관계를 보완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지 않고 대체제가 전혀 없는 나주의 친구 정한이는 수요 곡선이 뭐가 달린다? 수직이다, 수직. 근데 수요 곡선이 수직이 아니고 우하향한다는 것은 틀어진다는 것은 자, 볼래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대체제가 전혀 없으면 150원에도 몇 개를 사야 돼요, 사실은. 10개를 사야 돼. 근데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하다가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량을 줄이겠다? 비싸니까 덜 사겠다? 예. 결국 부족한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서 충족시키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수요곡선이 수직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이유는 결국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비싸면 덜 사고 반대로 싸면 더 많이 사고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있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특징, 곡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주어진 곡선상에서 뭐만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량만. 뭐에 의해서? 가격이, 당의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만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변화는 아예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거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예요? 당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다. 누가 더 큰 변화예요? 수요 변화가 더 큰 변화죠? 그렇죠?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 감소는 좌측이동. 감소는 좌측이동.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외에도 뭐가 잘 나오냐면 LTV, DTI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들어봤죠? LTV가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럼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DTI가 높아진다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죠. 더 많은 돈을 허용해 줄 수 있게끔 한다. 그럼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통상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을 적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LTV, DTI를 낮춰야지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기본서 어디인가에 다 써놨어요. 기본서 어디쯤 가면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쓰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